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첫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만 잠깐 진행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경제학을 일단 소개를 해볼 텐데, 우리 경제학이 어떤 거냐?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과학이라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경제학을 우리가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초적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경제 수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유튜브 같은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치고 경제 수학 치잖아. 강의가 떠요. 그래서 그거 좀 듣고 오셔야 돼. 시간 제약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경제 수학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 듣고 오셔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경제학이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계산 문제 비중이 예전에는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약 1시간 2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강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강의 자료까지 업로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가볍게 좀 듣고 오셔야 돼. 듣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은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런 느낌이 올 거야.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확 늘어가는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경제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독하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 풀어도 별로 실력이 안 늘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그런데 어느 단계에는 확 올라가요. 확 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론적인 극복이 힘들어. 그런데 이제 모든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모르면 내가 뒷부분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뭐야? 미시경제학 먼저 공부하고 거시를 공부해야지 거시부터 공부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의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나눠지거든요. 미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경제를 바라볼 때 세밀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야. 현미경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숲을 관찰할 때 어떻게 돼?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의 상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한다. 이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야. 근데 매크로는 뭐냐면 숲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야. 그래서 숲을 관찰할 때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로 구성된 국민경제 총체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가 있거든요. 국제경제의 크게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인데 얘는 국제 생산물 시장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그래서 얘는 개방 미시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국제금융론은 말 그대로 국제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거야. 화폐시장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얘를 개방 거시경제학의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바탕이 돼야 국제경제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경제학에 출제되는 영역은 너무나 많죠. 우리 공무원 시험도 있고 자격증에서는 이제 회계사, 간평사, 노무사, 보험계리사 있단 말이야. 매경 테스트 무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모든 경제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미시경제학, 그리고 거시국제경제학 묶어서 50%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영역에서 다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격증 영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경제 제끼고 공부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난이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공무원 난이도 보면 여기 이 공인의 계산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엄청나게 난이도 높고요. 그래서 회계사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학원생들도 못 푸는 정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서 실제로 합격생들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돼. 그리고 경제학에서 다 꽈랑 나거든요. 경제학 합격 점수가 50점이 안 된다니까.
합격자의 점수가 뭐 45점 그래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 정도로 최고의 난이도야. 최고의 난이도. 자, 그렇고, 뭐, 출제 난이도 높고, 출제 범위도 높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례사 노무사 이쪽은 굉장히 난이도 낮아요. 낮고, 요 중간에 감정평가서가 있고요. 그 위에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그 공무원 시험이, 물론 뭐, 둘이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공문을 좀 위에 올려놨어. 특수한 문제가 막 출제되거든. 간평사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그래서 요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자꾸 이제 질문하시던데 뭐 국가직하고 뭐 서울시하고 지방직, 그러니까 뭐 지방직은 경제학 원론이고 뭐 제목이 그렇다며 그다음에 무슨 뭐 국가직은 경제학이고 그래서 경제학 원론과 경제학이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아. 예, 그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커리큘럼을 잠깐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료 강의예요. 기초경제에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을 잘한다. 그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경제학에서는 요 정도의 수험 경제학 요 정도의 수학을 사용하는구나. 그 정도 한번 잠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지금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처음 이제 심화 강의부터 처음 들어온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기본 강의 때 저한테 수강했던 학생이 있겠지만 우리 기본 강의 수강했던 학생 다 알지. 제가 진짜야. 올해 기본 강의는 굉장히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원래 심화 때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 문제까지 풀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강의 수강했던 학생들과 지금 심화 바로 수강하는 학생들하고는 좀 굉장히 좀 따라가는데 좀 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듣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하고 우리 심화 강의 지금 이제 진행할 거고 이제 기출 강의가 있어요. 기출 강의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냐면 뭐 리터치 강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격증 경제학 강의도 있어요. 있고 그건 사이드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전보인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 이 어려운 경제학을 극복을 할 것인가? 자, 여기 이제 일단 예습을 해야 되겠죠? 예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복습은 당연히 하더라 그 얘기야. 예습과 복습 중에 나는 뭘 강조드리고 싶냐면 예습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 예습이 안 돼 있으면 뭐 강의가 좀 물론 훌륭한 강의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또 강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복습도 안 되지 문제도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좀 해라. 7대3으로 예습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습을 할 때 이제 우리 강의계획서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온단 말이야. 해오는데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돼 무질도 굽고 또 안 되면 또 뭐야 다른 경제학 교재도 찾아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 찾아봐서 또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야 논문도 한번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예습이 아니라 독학이죠. 독학. 경제학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지만 경제학은 절대로 독학이 불가능해요. 독학이 가능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 10년 동안 걸릴 거야. 그리고 문제 하나 푸는데 한 뭐 30분 40분 걸릴 거예요. 그건 독학이야.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은 반드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건 독학을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그냥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읽어오시는데 이해가 당연히 안 되겠지. 경제학 굉장히 난해한 학문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오시는 거야 그냥. 그게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계 대체율 그런 개념이 등장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 안 돼요. 읽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오고 안 읽어오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읽어오시니까 가볍게 한 20분 정도만. 나 그것도 싫다. 그러면 약 한 소제목 있죠. 소제목이라도 한번 읽어와. 그럼 도움이 돼요. 의외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야.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학은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 독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강의 안 들으면 이건 범죄행위야.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결석 지각하시면 안 돼요. 성실하셔야 돼. 이거 들으시고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인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경제적 학문적인 성과를 달성을 하고 또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일단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챕터 오늘 강의 끝났잖아.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반드시.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려 있는데 이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는 말로 되는 문제는 없어요. 다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 그러니까 챕터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안 풀릴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경제학이 어렵지? 그런 학생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경제학이야. 경제학 자체가 난해한 학문이야. 그러니까 안 풀려. 그래도 해설을 보고 끙끙 앓으면서 풀어보셔야 돼. 문제 풀면 한 30분, 40분 걸릴 거야. 한 문제 풀 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어보셔야 돼. 우리 최종 목적은 문제풀이란 말이에요. 문제풀이. 아무리 내가 이론을 빠삭하게 한다 해도 문제를 안 풀면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습은 필수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습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를 충분하다 그 얘기지.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방법은 뭐야? 버티면 합격해요. 버티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공무원 시험 다른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떤 그 시험 테스트라는 게 고도의 어떤 지능을 요구하거나 고도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극복이 가능한 그 테스트.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시험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학적 어떤 사고 능력을 파악한다? 그것보다는 얼만큼 내가 성실한가? 그걸 파악하는 것 같아. 성실하면 합격합니다. 버티면 합격한다, 버티면. 그 버티는 게 어떤 거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티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버티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과 저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결석하지 마. 지각하지 마. 안 하면 돼요. 예습해. 하면 돼. 자, 강의 들으면 돼. 복습해라. 복습하면 돼. 문제 풀어. 문제 풀면 돼. 이게 바로 우리 약속이야. 그런데 예습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곧 있어봐 이제 결석한단 말이지. 결석하니까 복습이 되겠어. 안 하겠지. 문제 안 풀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제가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지각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 있잖아. 떨어지는 애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버티면 합격해요. 버티면. 진짜라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무조건 버티셔야 돼. 드셔야 돼. 생각해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휴 오늘 회사 갈까 말까 그 고민한다 치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오늘 출근하는 직장이냐. 근데 야 오늘 출근할까 말까 오늘 학원 갈까 말까 고민한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물론 동영상 듣는 학생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단 실강을 들으려고 마음 먹은 학생들이 내가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한다. 그 자체는 이미 마음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잠깐 하고 동영상 대체할까? 그 마음을 드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 처음에야 이제 좀 따라갈 만해. 나중에 이제 엄청 난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말이지 막 해갖고 막 오기 싫을 때가 있어.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이미 한 5점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안 나온다니까. 나중에 막 안 나와. 듬성듬성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미 멀어진 거야. 그래서 합격과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을 내가 신청을 했고 내가 뭔가 실강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그 마음가짐 있으면 그 끝까지 가셔야 돼. 처음부터 내가 동영상을 강의하려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합격합니다. 합격해요. 제가 또 어떤 애들도 항상 또 이래. 나는 수포자인데 수학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자기 변명이야. 자기 변명이라니까. 사치견산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든 분이 있었어. 맨 앞에서 앉아가고. 그 사람은 주구장창 저한테 이론 강의 한 5개 들었거든요. 5번을. 똑같은 심화 강의 5번 들었어. 그게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아. 더하기 빼기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과도 무슨 뭐 이과 계통이야. 이과 계통 잘해 경제학. 왜? 수학을 좀 잘하니까. 합격하더라 그 얘기야. 그 수험 경제학 합격해. 그럼 그 사람이 경제학을 많이 알고 뭔가 지식이 많아서 합격했을까? 몰라. 근데 합격을 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서. 왜냐면 로직이 생기거든. 계속 보잖아요. 로직이 생겨 자기 나름대로 해. 그래서 그게 알아서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 교재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계산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 문제 해설을 계속 5번 받아 적더라고. 계속 받아 적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그 나중에는 해설을 외우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기들 로직이 생긴 거야. 이런 문제는 뭔가 이런 거더라고. 숫자도 외우고 막 하더라고. 그럼 결국 합격하더라 그 얘기야. 다 자기 변명이 내가 보기에는. 나는 수학을 못 트니까 막 수학에 폭이 다 자기 변명이라니까. 성실함 합격합니다. 성실함 합격해. 분명히. 그리고 저는 절대 강의 날로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강의할 거야. 여러분 다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돼. 그러니까 절대 끝까지 버티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2가지만 이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휴대폰을 계속 만지고 있어. 내가 안 보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누구 번지고 있어.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보면 또 폭발한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깨져 버려. 그러니까 급한 거야.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이런 다 성인이잖아. 그 내가 뭘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잠깐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애들 켜놓고 계속 카톡하는 애들 있어. 그게 이때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합격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인 A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보는 것을 확인하는 건 괜찮지만 급한 전화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계속 주구장창 한 20분 동안을 일을 하고 있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김이 쭉 빠져갖고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니까. 그래서 잠깐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좀 약간 자제해달라. 그 부탁이에요. 부탁이고 이건 제가 처음 부탁하는 거야. 이것도 또 한 가지 부탁하고 말하기도 창피한데 이건 다 성인이잖아. 그럼 최소한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거야. 질문난이야. 내가 하도 고민이 있어갖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고. 첫 문장이 뭐야?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나? 그리고 뭐 하단에 감사합니다. 그 2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맞잖아. 그런데 한 줄이 한 줄. 이런 데 있어. 그것도 욕 아니야. 해갖고. 진짜니까? 범위의 경제가 뭐예요? 그러고 딱 끝나. 꼭지 돌아나. 였으면 주택 날리고 싶어, 진짜. 나 운동선수였어. 날리고 싶다, 진짜. 그게 기본적인 A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체 후 일양만강 하고 싶고, 뭐 질문을 드리오시니 답변 드리오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때니까 한 줄로? 이건 어디 있어요? 끝이야. 그리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공직을 담당할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야. 그럼 결제 서류에 구청장 그랬나요? 해봐. 되겠어? 괜찮아. 조직생활 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스트레스 받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써놨대. A 없이 질문하면 답변 안 달겠다고. 써놨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까? 근데 수강생 떨어질 것 같아서 또 하지 못해요. 기본적인 예는 지킵시다. 특히 이제 그리고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은 여기 위로 질문 올리지 마. 여기 있잖아. 나한테 와서 질문하라고요. 내가 독수리야, 독수리. 이게 미치겠다. 답변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동일한 그 질문들 있잖아. 그 답변을 내가 다 모아놓은 파일 안에 있어. 그 찾아가지고 그냥 긁어서 버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실강의 장점이 이거잖아요. 직접 선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지면상으로 하면 좀 커뮤니케이션 안 되잖아. 실강생들은 절대 질문할 올리지 마. 여기 와서 만나서 나한테 질문하시라고요. 동영상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제발 그랬나요? 한 줄로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감사 두 개만 올리면 되잖아. 그 기본적 예의잖아.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 있나? 강의 진행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거기 이제 경제학의 개요 파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제1장 경제의 개요인데 거기 경제 주체가 나와 있죠. 경제 주체 봤더니 가계, 기업, 정부.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를 우리가 3대 경제 주체라고 표현을 써요. 거기에 이제 외국이 포함되면 4대 경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계는 목적이 뭐야? 효용 극대화죠. 소비의 주체인데 이제 효용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효용은 뭐냐면요. 이거야. 이렇게 써. 그래서 앞으로 효용은 U라는 표현을 쓸 거야. U. 그러니까 효용이 어떤 거냐면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 일관돼 경제학에서 일관돼 무조건 소비자의 최종 목적 무조건 효용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재산 제약화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가계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뭐야? 생산의 주체인데 이용 극대화야. 이용 극대화. 일관돼 끝까지 가계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용 극대화야.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민간 경제를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야. 미시경제학이야. 미시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와 기업이 어디서 만나요? 시장에서 만난단 말이야. 만나는데 시장이 이제 효율성을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장 효율성이 깨져. 그럼 우리가 시장에 실패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된단 말이야. 정부의 경제학을 우리가 공공경제학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통 국가의 나라 살림 있죠.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국가의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막 정책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걸 연구하는 게 바로 재정학이야. 재정학.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공경제학이었거든요. 지금 재정학이야. 이게 세무사 1차 시험 필수 과목이에요. 세무사 강의하고 있어 지금 재정학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묶어서 우리가 국민경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 국민경제가 바로 거시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있죠? 외국 경제. 그게 바로 국제경제학이야. 국제경제학. 그래서 수험경제학은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그 경제 순환 나와 있죠? 순환에서 경제 행위의 대상이 나와 있죠. 잠깐 볼 텐데 그 생산물이 나와 있잖아요. 생산물은 재화나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재화란 말도 나오고 상품이란 표현도 막 나온단 말이야. 약간 달라. 재화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예요. 우리 어떤 생산을 할 때 컴퓨터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런 걸 재화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도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생산을 하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묶어서 우리가 뭐야? 상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 더 재화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야. 얘는 유형의 재화, 얘는 무형의 서비스. 우리나라 말로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역. 요거고요. 거기에 이제 재화는 소비재. 소비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재화. 생산재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재화. 기계, 도구, 설비. 요걸 자본재, 생산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우리 앞으로 자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원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생산에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또 자본도 필요할 거고 토지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을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비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가 있어? 뭐 자본이랄지 토지랄지 이런 것들 우리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거기 경제 순환이 나와 있죠. 순환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민간 경제만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상품 시장 있죠. 우리가 이게 상품 시장을 보통 생산물 시장의 표현을 쓸게.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뭐야? 노동, 자본, 토지야. 그래서 노동 시장, 자본 시장, 토지 시장 이건데 대표적인 생산 요소 시장이 노동 시장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노동 시장이라고 써볼게요. 노동 시장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제 가게가 뭐야?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니까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해. 그럼 그 대가로 뭐야? 돈을 쓴단 말이야. 돈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 비용과 지출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사갖고 노동도 고용하고 자본도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간 돈이 있잖아. 그걸 비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근데 이미 생산자들의 생산된 물건을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건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지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산단 말이야.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돈을 지출해. 지출이야. 그럼 기업들은 물건을 공급하겠죠. 생산물 시장에다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데 요걸 수입이라고 해요. 주의할 점이 수입과 수익은 달라요. 수입은 매출액이야. 1,000원짜리 10개 팔았다. 10,000원. 그게 수입이야.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이익이야, 이익. 그걸 수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뭔가 비용을 뺀 그걸 수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은 판매 수입, 매출액. 1,000원짜리 10개 팔아서 10,000원. 그게 매출액이야. 그런데 요 지출액과 매출액은 일치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기업들이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으면 10,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겠지만 소비자는 1,000원짜리 10개를 샀기 때문에 10,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이야 생산조소시장 그 입장이 바뀌어요. 입장이 바뀌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가게가 노동을 팔 거 아니야. 노동을 공급한단 말이야. 팔고 기업들은 노동을 사죠. 사인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시장 들어가잖아. 그럼 생산자가 누구야? 가게가 생산자야. 기업들은 수요자 입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가게가 노동을 생산조소로 공급해요. 노동을 공급하겠죠. 공급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받은 걸 우리가 임금소득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요소소득인데 여기 노동시장을 가정했기 때문에 임금소득을 얻어요. 근데 기업들은 노동을 산 대가로 돈을 지출하겠죠. 돈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과 지출을 혼동하시면 안 돼. 소비자가 쓰는 돈은 지출, 기업이 쓰는 돈은 비용이야, 비용. 그러면 안쪽으로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겠지. 그러면 안쪽으로 보세요. 안쪽으로 요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 돈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반대로는 물건과 노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가면 반드시 돈이 지출된다. 돈을 이렇게 회전한다 그 얘기야. 간단한 가계와 기업만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이 나와 있잖아요. 11페이지 희소성의 법칙. 읽어볼게요. 뭐냐?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야. 자, 이 교재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교재는 없어. 어떤 장점이 있지? 중요한 것은 굵은 볼드 처리되어 있잖아. 그게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상대적.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뭔가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중하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떤 국민경제에 뭔가 과일이 생산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생산됐어요. 사과가 만약에 1,000개가 생산됐어요. 1,000개가 생산됐는데 우리 가격을 우리 이제 앞으로 프라이스 P라고 표현을 쓸게요. 사과 가격이 1만 원이야. 1만 원이야. 그런데 이제 망고가 생산됐어요. 망고가. 근데 얘는 10개가 생산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0원이야. 0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가 1,000개가 생산됐기 때문에 사과 가격은 굉장히 쌀 것 같은데 10,000원을 지출해야 되고요. 망고는 10개밖에 생산 안 됐어. 굉장히 소중하니까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공짜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사과는 1,000개가 생산됐지만 수요가 훨씬 많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갖고 10,000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망고는 10개가 생산됐지만 망고는 뭔가 부정탄 음식이다. 부정탄 과일이다 생각해갖고 줘도 안 먹고 그냥 버려버려. 그러면 공짜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적이야. 계속해서 앞으로 상대적인 게 중요하다는 게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고요. 한국이 있고 만약에 나중에 나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그럼 노동자가 한국은 100,
자본은 만약에 뭐 5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노동이 1000 있고요. 자본은 만약에 1500 있어요. 1500이.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노동자, 자본자 다 풍부하지. 다 풍부하죠.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야? 노동이 풍부하고 여기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거예요. 상대적인 게 중요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어떤 지불해야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를 경제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런 재화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지. 이걸 자유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재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재만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몇 번 출제가 됐단 말이야. 지금 그 출제가 안 되지만 아무튼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경제 문제가 나와 있죠. 경제 문제. 자, 경제 문제. 근데 거기 있는데 폴 사무엘슨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현대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이분이 1949년에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요. 그러면서 경제학이 어떤 학문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현대 경제학을 아주 틀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슨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사무엘슨 교수님의 그 틀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 틀을 깬 사람이 또 누구야? 그럼 잘 알고 있는 하버드대 교수 맨큐란이야. 맨큐란인데 맨큐의 경제학 혹시 공부한 사람 있지? 학교에서. 괜찮아. 했잖아. 맨큐의 경제학. 그걸로 공무원 준비했다가는 폭망이야, 폭망. 그건 소설책이야, 소설책. 공무원 시험은 신경수 경제학으로 공부해야 돼. 그건 소설책이야. 아무튼 인문서론은 좋지, 인문서론은. 근데 아무튼 수험 경제학도 여전히 이 사무엘슨 교수님 틀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 책에 경제 문제 3대 경제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슨 교수님이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앞으로 제가 경제학에서는 재화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재화를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재화를 X 재화, 두 번째 재화를 Y 재화 이렇게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할 거야.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자, 우리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그걸 생산 요소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노동이야, 노동. 그럼 노동은 이제 어떻게 쓸까? 노동은 레이버니까 노동 L 쓸 거야. 그럼 자본은 뭘까? 영어로 캐피탈이죠, 캐피탈. 자본은 캐피탈인데 그러면 C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경제학엔 C라고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C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시경제학에서는 비용이야, 비용. 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거시경제학도 C가 나오거든요. 거시경제학에서 N은 소비야, 소비. 소비. 알겠죠? 자, 앞으로 C 나오면 미시경제학에서는 비용, 생산비용.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비가 돼, 소비. 그러면 자본을 경제학에서는 K라고 써요, K. K라고 쓰는데 K는 어떤 근거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독일어로 카피탈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학이 이제 외국에 들어오면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보통 막 독일 경제에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로 카피탈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어에서 근거가 나와. 그래서 자본을 K라고 써. 시험 문제도 K라 나와요. 그래서 생산요소는 뭐다?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조합해서 투입해서 생산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또 하나가 자본. 주의할 점도 자본. 자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 자본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어요. 실물 자본이 있고요. 실물 자본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자본이 있어요. 화폐 자본. 자, 이럴 때, 야, 나 이제 커피숍을 차렸어.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그 자본은 화폐 자본이에요. 근데 생산하면서 말하는 자본은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화폐 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우리 화폐 자본 얘기할 때는 국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갔더니 해외 자본이 유입되더라. 그때는 뭐야? 달러, 돈을 얘기하는 거야. 국제 경제학에서 보통 자본하면 화폐 자본이거든요. 근데 미시 경제학에서 생산하면서 특히 자본은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공장, 기계, 도구, 설비야. 그럼 제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겠지. 엄청 노동력 있잖아.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필요해? 교실 필요할 거고요. 요거 컴퓨터도 필요할 거고요. 칠판도 필요할 거고 마이크도 필요할 거란 말이야. 요게 자본. 그래서 K가 자본이니까 어떤 사람 뭐 어떤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뭐 콩장 기계니까 K라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야. 카피탈인데 아무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뭐야?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A, B지. A, B. 자, A는 A하고 B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A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얘가 자원 배분의 문제야. 배분의 문제예요. 우리 아까 자원은 뭐라고? 아까 그랬잖아. 자원하면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생각하면 된다니까? 노동과 자본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럼 XJ를 얼마큼 생산하고 YJ를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국민 경제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XJ는 얼마큼 투입하고 YJ는 얼마큼 투입할 것이냐 문제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을 1대1로 투입할 것이냐? 1대2로 투입할 것이냐? 이걸 기술 선택의 문제라고 그래요. 기술 선택의 문제. 그 외에는 결국 뭐냐면 생산의 문제죠. 생산의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이 문제야. 그러면 생산을 했으면 이제 뭐야? A하고 B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나눠줄 때 우리가 소득 분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배의 문제야. 분배의 문제. 분배의 문제인데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봤더니 여기는 배분이고 분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배분, 분배. 경제학이 좀 달라.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원은 분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자원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나눠줄 때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배라는 표현을 써. 분배. 그래서 배분은 요거나 요게 배분이야. 분배는 요게 분배야. 분배. 그러니까 자원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나눠줄 때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제 앞으로 지겹게 나올 거예요. 지겹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산을 해야 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 효율성이야.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파이를 가장 크게 할 것인가. 그 빵이 누구한테 돌아간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무조건 빵 파이를 가장 크게 하는 거야.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빵을 생산을 했으면 나눠줘야 되잖아. 어떻게 돼야 돼? 분배를 해야 되겠지? 얘가 공평성이에요. 공평성. 그래서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야. 이상적인 사회가 효율성을 달성하고 공평성을 추구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야. 경제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효율성만 한 90% 얘기할걸요? 공평성 잘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 그럼 경제학자들은 공평성을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효율성은 있잖아요. 효율성은 가치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게 효율적이다. 가치 판단이 없어. 하지만 공평성 가치 판단이 되져야 됐죠. 야, 기회가 균등한 게 공평한 거냐? 결과가 균등한 게 공평한 거냐?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A는 가치 판단이 없다는 얘기는 정답이 있다는 얘기야. 이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어려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우리 방금 효율성 공부했지? 효율성 공부했는데 방금 내가 효율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빵을 가장 크게 하는 거. 그렇게 표현했지만 효율성은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잖아.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야, 효율성이 뭐야? 빵 크게 하는 거. 그게 말하면 안 되잖아. 효율성은 딱 이거야.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야, 효율성이 뭐야? 대답을 못해요? 효율성은 뭐냐면 딱 한마디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과 혼동하시면 안 돼.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더라고요. 효율성과 생산성은 전혀 달라요. 효율성 뭐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예를 들어서 이거지. 기업들이 1,000원의 어떤 비용이세요, 비용. 비용의 비용. 요 비용이야. 요 비용으로 생산을 해요. 생산하게 되는데 1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200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1,000원으로 1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200개를 생산할 수 있어. 몇 개를 생산해야 돼? 200개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이 돼요. 원칙이 되는데 우리 최대 효과의 원칙에서는 무엇이 똑같아야 돼? 비용이 똑같아야 돼. 비용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200개를 생산을 해요. 200개를 생산하게 되는데 요 200개를 생산함에 있어서 1,000원으로 생산할 수 있고 2,000원으로 생산할 수가 있겠지. 뭘로 생산해야 돼? 1,000원으로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최소 비용의 원칙일 때는 무엇이 똑같아야 돼? 효과가 똑같은 거야. 효과가. 이걸 달성을 했을 때 우리 뭐야?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율적인 선택을 했어. 그때 우리는 경제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효율적 선택을 하면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오케이. 이게 효율성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그럼 최소 비용인데 이 비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경제학이 되게 중요해요.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이란 말이야. 기회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냥 눈에 보이는 회계장부상의 비용이 아니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요. 자, 기회비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어떤 선택을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게 기회비용이 아니고요. 어떤 활동을 선택하면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가 아니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의 가치 중 최고의 가치야.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비용만 따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런 기회비용을 따지는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기회비용이 도대체 어떤 건지 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 그러면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져보자고. 따져볼게요. 책 구입했죠? 책. 기회비용 돼, 안 돼? 되죠? 아니, 내가 이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 책을 구입할 필요 없었잖아.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기회비용 되지. 수강료 기회비용 돼야 안 돼요? 되지. 내가 경제학 수업을 들었지 않았으면 수강료 낼 필요 없잖아.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수강료하고 책값을 포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수강료, 책값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시적인 비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시적 비용 다 알고 있잖아. 명시적 비용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암묵적 비용이야. 그게 뭐냐면 지금 4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돼요? 그렇잖아. 4시간 동안.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있었겠지. 그걸 포기하고 왔잖아. 그럼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A, B, C 뭐 이렇게 있다. A, B, C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 날씨도 꾸리꾸리하니까 친구랑 막걸리 맞는 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자친구 만나는 거 또는 뭐 TV 시청하는 거 뭐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막걸리 마실 때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기쁨이 만약에 300이라고 합시다. 여친 만나면 200이야. 이건 100이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막걸리를 여친보다 더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을 따질 때 어떤 비용을 따져야 돼? 300을 따지란 말이야. 300. 가장 높은 거지. 더 하면 안 돼? 동시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더해버리고, 여행 가는 거,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더해버리면 무한대가 되잖아. 동시에 할 수 없어. 동시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요 예시를 들은 게, 이 예시는 한 20년간 계속 이 예시만 들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참 학교에서 시간 강사할 때, 웃긴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나 그 예시를 들은 거야. 그래서 더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놈이 딱 그러는 거야. 아니, 교수님. 여자친구는 막걸리 마시고 TV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야. 그 막걸리 마시고 여자친구가 싸워가지고 막 TV 부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만족감이 막 더 안 좋을 수 있잖아. 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더해주는 거야. 이 더할 때 최고의 가치 300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기회비용을 따지는지 한번 내 예시를 들어보면 느낌 팍 올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요걸 100억 갖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부동산이 뛰어갖고 110억이 된 거야. 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회계장부상만 따지면, 이야, 이 사람 10억만큼 돈을 벌었잖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바라보는 관점과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 경제학자 관점에서는 손해본 거야. 왜냐면 금융기관에 은행 갔더니 100억 줬더니 은행 이자율이 20%야. 이해됐지? 그러면 120억을 벌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해갖고 10억밖에 벌지 못했잖아. 그럼 자, 우리가 회계장부상에만 비용 따지면 얘 10억 이득이고 얘 20억 이득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10억 이득이니까 얘 투자하겠지? 바람직한 투자잖아. 근데 경제학적으로 손해본 거야. 내가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20 벌 수 있었잖아. 그걸 포기하고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도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 그럼 봐.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이유는 10억이에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이유는 우리가 회계학적 이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는 20억이거든요. 20억. 그런데 비용이 있지. 뭐냐면 비용을 빼줘야 돼. 경제학에서는 이건 회계장부상의 이유냐, 경제학적 이유는 비용을 빼줘야 돼. 뭘 빼주냐? 요 20억을 빼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금융기관에 예금했다면 20억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했잖아. 20억을 빼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0억이 돼요. 10억 손실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은행에 이 사람이 투자를 했으면 얘는 장부상 경제학적 이유는 20억일까? 아니지. 이걸 포기했잖아. 부동산 투자해서 벌 수 있는 10억을 포기했단 말이야. 10억을 또 빼줘야 돼. 빼주면 실상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학에서 두 가지 대응 가능한 일이 있어. A, B 두 가지 대응 가능한 일이 있단 말이야. 가능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제적 이유는 절대값 갖고 부호는 반대야. 오케이? 절대값 갖고 부호는 반대가 돼.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예전에 요런 얘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다 있었거든요. 1차 시험에 경제학이 있었단 말이야. 경제학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법대생들이 지금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려면 경제학을 통과해야 돼. 경제학 때는 사법시험 보기에는 되게 많아서 경제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 경제에서 요런 시험이 나왔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갈 것이냐,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나왔어. 그럼 대학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봐라.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등록금 포함돼 안 돼? 포함된다니까?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등록금 낼 필요 없잖아.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책값 포함돼 안 돼? 된다니까? 내가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사야 되잖아. 근데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암묵적 비용도 더해줘야 돼. 이 사람이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갔으면 연봉을 4천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4, 46, 1억 6천 포기했지.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야. 자, 그런데 밥값 포함돼 안 돼?
그럼 포함 안 돼. 의료비 포함돼, 안 돼? 안 돼. 술값 포함돼, 안 돼? 안 돼. 얘가 대학 가든 취업했던 밥과 병원비는 다 존재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공통비용이라고 그래. 그럼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 당연히 비용은 작은 걸 선택해야 되죠.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지. 비용 큰 걸 선택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막 나와 있잖아. 밑에 블라블라 나와 있네. 운동선수주 유망주 막 나와 있잖아. 지금 12페이지에 기회비용. 운동선수 유망주가 있어. 야구선수야. 투수인데 유망주야. 그럼 얘가 대학을 선택할 고등학생이야.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프로 입단할 것인지.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서 유망주라 했어. 유망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커요? 대학 선택했을 때, 프로 선택했을 때 어떨 때 기회비용이 크냐고. 대학이지, 대학. 대학을 선택하면 내가 프로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프로에 입단했을 때는 대학생이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것은 뭐야? 프로지, 프로. 프로에 입단했을 때 기회비용은 작잖아. 그게 프로에 입단하는 거야.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기로 했어. 작은 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했단 말이야. 오늘 개강인데 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원을 갔을 때 어떤 기회비용과 학원을 가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어떤 게 크다고 선택한 거야? 학원을 어떤 게 기회비용이 큰 거야? 안 갔을 때의 기회비용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온 거죠.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을 선택을 했어.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뭐야? 자, 방금 책값, 등록금 뭐 이렇게 있잖아. 아니 수강료 플러스 내가 친구랑 막걸리 마실 때 기쁨 이걸 포기했단 말이야. 그럼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 뭘까? 내가 그러잖아. 인생이지 인생. 인생이잖아. 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너무나 기회비용 크기 때문에 이거 온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기회비용은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작은 걸. 이해되셨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매몰 비용이 나와 있지. 매몰 비용이. 매몰 비용은 말 그대로 매몰된 비용이야. 썬크 코스트.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비용이야.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돌이킬 수 없는 비용. 그러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은 어떤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자,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사를 됐어. 그럼 깔아놓은 활주로 뜯어갈 수 있나요? 뜯어갈 수 없지. 그게 매몰 비용이야. 그런데 에어컨은 매몰 비용이 아니지. 뜯어갈 수 있잖아. 그것도 팔아볼 수 있잖아. 에어컨 같은 것도. 하지만 활주로는 뜯어갈 수 없어. 그게 매몰 비용이야.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이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란 말이야.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잘 뜸하긴 뜸한데 최근에 한 2, 3년 전인가 또 나왔어 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거예요. 음악개표. 매일 나오는 게 음악개표야.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악개표를 구입을 했어요. 표를 구입했단 말이야. 자, 표를 구입했는데 표 구입 비용이 만약에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이야. 근데는 이 사람은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어. 음악에 조예가 없어. 조예가 없어. 음악에 가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일단 썼잖아. 일단 샀어. 친구의 음대 다니는 친구의 어떤 강매에서 어쩔 수 없이 샀단 말이야. 이건 매몰 비용이지.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음악에 가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추가적인 비용만 생기는 거야. 자, 내가 이거 가장 합리적 행동은 그냥 찢어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주거나 버리는 거야. 자,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음악회를 가지 않으면 10만 원만 그냥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음악회를 갔어. 본전을 좀 뽑아야 되겠다. 아깝잖아 이거. 그래서 가면 추가로 교통비가 들어가죠. 괜찮아. 그리고 얘가 3시간 동안 막 지루하게 진행되는 음악회야. 이거 오페라 막 알지도 못하는 음악이 막 나와. 그러면 소리를 꽥꽥 질러. 잠도 못 타. 엄청난 고통이 들어요.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고통을 선택할 10만 원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이 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본전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계속 추가적인 비용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경제학 논리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음악회표를 구입을 했어요. 그 얘는 음대생이야. 아, 음악에 대해 굉장히 조예가 깊은 친구야. 근데 표를 잃어버렸어요. 표를 다시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되겠지. 요 잃어버린 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그럼 내가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내가 음악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추가로 들어오는 만족의 증가분과 추가로 들어오는 비용의 증가분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경제학 논리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제학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라, 그런 표현을 써. 한계가 바로 마지날이야, 마지날. 뭔가 어떤 행동을 추가로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한계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한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한계가 바로 미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그 정도는 귀동냥으로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제 봐볼게. 우리가 아까 소비자가 어떤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효용. 근데 효용은 만족감이니까 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없잖아, 만족감은. 그런데 이 만족감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거야. 네가 친구랑 뭐 운동했을 때, 뭐 농구했을 때, 축구했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만약에 아니면 요 물을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느냐? 환산할 수가 있어요. 시장 가치로.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마셨을 때 기쁨이 5,000원이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감을 어떤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걸 우리는 편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학에서 효용과 편익을 혼용하거든요. 혼용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효용은 그냥 만족감, 뇌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게 편익이에요, 편익.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계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요거야. 자, 음악회표를 잃어버렸어요, 음대생이. 그런데 내가 음악회를 보면 만족감이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15만 원. 그 만족감이 베너핏이 15만 원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잃어버린 표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음악회를 볼 수 있잖아. 그러면 15의 만족감을 얻잖아. 얻고요. 표 몇 개 샀어요? 2개 샀죠? 한 장 잃어버리고 한 장 또 샀잖아. 그러면 표 구입 비용은 뭐야? 20만 원, 5만 원 손실. 그런데 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않으면 이제 음악회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으니까 만족감은 0이고요. 표 몇 장 샀니? 한 장씩.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5 손실이다, 마이너스 12 손실이다. 얘가 낫잖아. 얘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한계란 개념은 추가적인 거거든요. 한계. 지겹게 나와, 경제학에서 마지날. 그러면 자, 내가 표를 그 시점에 잃어버린 그 시점에 일단 잃어버린 표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 시점에서 내가 음악회표를 봤을 때 추가로 이제 제가 표를 구입했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만족감을 한계 편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내가 음악회표를 추가로 구입했을 때 들어오는 만족의 증가분은 15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10이잖아. 그러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표를 구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차이 5만 원만큼의 뭔가 추가적인 뭔가 편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아마 맹퀴의 경제학에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뭘로 한다?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요런 경우. 만약에 여기서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굉장히 고급 버스야. 대형 버스야. 막 다리도 뻗을 수 있어. 그래서 워낙 고급 버스이기 때문에 아주 침대까지 있어. 그래서 10좌석이 있어요. 10좌석이. 그리고 한 좌석당 만약에 요금이 있어요. 요금이 무려
얘도 10만 원이야. 10만 원인데 한 좌석당 비용이 있다, 비용. 그러니까 한 좌석을 운영할 때 생산 비용이야. 가정이에요. 비용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버스 회사는 10명을 다 태우면 그냥 이유는 제로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9좌석이 찼어요. 한 좌석이 빈 거야. 근데 이제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 한 놈이 딱 왔어. 야, 5만 원에 가자. 했단 말이야. 그럼 봐. 자, 우리가 이거야. 이 지우개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요거 한 개 만들 때 한 개당 비용이 10만 원 들어간 거지. 그렇잖아. 한 좌석당 비용 10만 원이니까 평균 단가가 10만 원이야. 그대로 5만 원 사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팔면 돼, 안 돼?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방금 내가 뭘로 의사결정했어? 평균으로 의사결정했거든요? 나중에 나와. 평균 단가로 의사결정 안 돼. 한 개로 의사결정해, 한 개로. 자, 봐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야, 5만 원에 가자 그랬단 말이야. 한마디로 나쁜 놈이지. 이 개당 단가가 10만 원인데 5만 원 사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안 돼, 막, 그러면 안 돼. 한 개로 의사결정해야 돼. 자, 봐봐. 만약에 얘를 탑승시켰어. 탑승시키면, 자, 기존에 9좌석에다가 90만 원 받았겠지. 추가로 한 놈한테 5만 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매출액은 총 95만 원이죠. 비용은 100만 원이죠? 10좌석이니까. 그러면 5만 원 손실이네. 근데 탑승시키지 않았어. 그럼 매출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지. 90만 원이고 비용은 여전히 100이지. 내 말 이해되지? 이게 낫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차피 빈 좌석이야. 태웠을 때 우리가 한 개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추가로 들어오는 레비뉴. 한 개 수입은 5가 들어오잖아. 태우니까 5가 들어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없지. 물론 얘가 좀 약간 그럴 수 있지. 최영만이야.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름값이 약간 좀 더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비용은 추가적인 마지널 코스트. 얘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태워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돼. 한 개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게 경제학 되게 중요한 논리거든요. 자, 그래서 표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표를 구입해야 돼.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또 요렇게 한번 나온 적 있어. 그 어떤 놈이 지금 주말에 자기 여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렌트카를 구입했어. 너도 시험 문제 했어? 렌트카를 구입했어. 얘도 10만 원이야. 주말에 놀러 가려고 렌트카를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부분 또 금요일 날 싸우잖아. 금요일 날. 그러니까 싸웠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나가게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또 친구가 왔어. 야, 너 어차피 나가게 됐으니까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빌려줘.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된다, 그 얘기야. 한국 사람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지? 이거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매몰 비용이죠? 이거 뭐 렌터카 회사에서 무슨 뭐 자선단체야? 야, 너 여자친구 싸웠어? 10만 원 돌려줄게.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럼 돌이킬 수 있는 비용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뭐야? 그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아니면 그대로 반납하는 거야. 10만 원만 손해보는 거지. 근데 안 빌려주지? 안 빌려주고 이 본전을 뽑고 싶어. 그래갖고 얘를 이제 좀 괜히 그냥 타. 그럼 거기에 플러스 기름값 들어가지. 기름값. 아까우니까 이제 이걸 갖고 동네 어디를 그냥 왔다 갔다 후진 빼고 왔다 갔다 하다 옆차를 긁었단 말이야. 그럼 또 이거 깽값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또 쭉 가다가 이제 또 뭐야 그 한강 그 고수부지 막 그쪽 막 왔어. 근데 거기에 또 어떻게 돼 또? 막 젊은 남자들이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까꿍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다녀. 그 옆자리에 비어있잖아. 폭풍 같은 눈물이 또 쏟아져. 내가 참을걸. 아유. 그럼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이 본전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계속 비용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회수할 수 없는 이 매몰 비용을 그 친구는 10,000원이라도 회수를 해주잖아. 얼마나 고마운 친구야. 매몰 비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업들 입장에서 매몰 비용이 있어요. 요건 잘 나와. 그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비용함수 이론에서. 뭐냐면 연구개발 투자비 같은 거 있잖아. 또 뭐야? 광고비. 광고비도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개발해야 돼.
근데 그 500을 쏟아부었어. 갑자기. 근데 신차를 개발을 중단을 해야 돼. 그럼 500억.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연구개발 투자한 거잖아. 신차를 개발하는 거잖아. 회수할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500억으로 땅을 샀어, 땅을. 그럼 회수가 가능하지. 땅 팔면 되잖아.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이야. 또 거기에 또 이게 나와 있죠? 외국 여행 중 갔는데 토속 음식이 나왔다. 이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동남아 여행을 갔어. 근데 갑자기 모르고 음식을 시켰는데 뭐 원숭이 콜, 막 이상한 거, 뭐 정갈구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5만 원 주고 시켰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한국 사람도 뭐야? 번전을 뽑아야 됐다. 먹는단 말이야. 먹고 이제 어떻게 될까? 오바이트, 설사, 난리지, 난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순간 뭐야?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는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은 0이라고 표현을 써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넘겨볼게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지. 생산 가능 곡선. 자, 우리 지금 우리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초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초에서는 좀 가볍게 나가야지 막 처음부터 막 그래프가 나와. 경제학에서 또 그래프 여러분 싫어하잖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 희소성 배웠죠. 희소성 배웠고요. 기회비용 배웠어요. 또 효율성도 배웠단 말이야. 요 세 가지를 한 방에 보여주는 그림이 생산 가능 곡선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떤 거냐? 나와 있지. 주어진 자원 그리고 어떤 변수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위에다 발을 붙일 거예요. 주어진 자원, 그다음에 주어진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봐. 효율성 나오잖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 갖고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X재화예요. Y재화예요. 그래서 이 자원과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성질을 볼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자 우하향하거든요. 우하향하는데 왜 우하향하느냐? 봐봐. 여기서 이만큼 재화를 하나 추가로 생산해야 돼. 자, 만약에 이 자원이 이렇게 있어요. 노동만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자원은 X제 생산에 투입됐어. 요쪽 노동자들은 Y제 생산에 투입했어요. 근데 X제 생산을 추가로 하려면 Y제를 생산에 투입됐던 노동자를 뽑아서 X제로 투입을 증가시켜야 되잖아. 왜? 모든 노동자가 다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필연적으로 Y제 생산량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하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X제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Y제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우하향하는 이유보다 자원의 희소성이야. 두 번째, 우하향하는데 이것도 우하향하잖아. 얘도 우하향하고 얘도 우하향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고 뭔가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목하게 우하향하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뭐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다 그랬잖아.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점 뭔가 비효율적으로 투입한 점이지.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의 점 뭐야? 달성이 불가능한 점들이야. 요 이해되셨죠? 요거 그 내용이 지금 14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유 그걸 볼게요. 보면 여기 있지. 만약에 여기가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를 요만큼 증가시켰을 때 요 높이 있지. 이만큼 Y를 포기했어요. 얘가 이 높이가 0.1이라고 합시다. 야, 똑같이 X를 증가시켰을 때 요 높이가 1이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이 X를 증가시켰을 때 요 높이가 2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X를 증가시켰을 때 이 높이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떤 재화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걸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무슨 개념이죠?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벌써 기회비용이 등장하잖아요. 또 한 가지 0.1개에 1개, 2개, 3개는 전부 다 어떤 재화의 개수입니까?
y제와의 개수잖아요. y제와의 개수. y제와의 개수인데 어떤 제와의 가치예요? x제와의 가치잖아. x제와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XY 있잖아요. XY.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잖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XY.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 그러면은 소비자 이론에서 등장하고요. 얘는 생산자 이론에 등장할 거야. 그럼 무조건 앞으로 기준은 요 녀석이 기준이 돼. 끝나는 건 A개로 끝나. X 한 개당 Y 몇 개. 노동 하나당 자본 몇 개야.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앞으로. 물어보면 소비자 이론에서 누구 개냐? 그럼 Y개라고 답하면 돼.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야. X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야. 자, 생산자 이론 들어가면 누구 개냐? 그러면 K개라고 답하면 돼. K개인데 누구의 가치야? L의 가치야. L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야. 봐보세요. 전부 다 0.1개, 한 개, 두 개, 세 개는 전부 다 Y제와의 개수예요. 그런데 X제와의 가치야? X제와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때 처음에 X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Y를 0.1개 포기했어요. 이때는 한 개 포기했어요. 두 개 포기했어요. 세 개 포기했어요. 0.1개, 한 개, 두 개, 세 개는 전부 다 Y제와의 개수예요. 그런데 누구의 가치야? X제와의 가치야. X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야. 즉 얘를 뭐야?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X제와 한 단위의 추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렵지? 다시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X 한 단위의 추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야. 그런데 이게 요렇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점점 증가한다를 우리가 앞으로 체증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점점 감소하는 것을 체감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 자, 정리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해. 왜 우하향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요. 왜?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나중에 이제 나와요. 무슨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인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직관적인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뭐냐? 여기가 이제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은 노동밖에 없어. 노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건 벽돌이라고 할게. 벽돌. 요렇게. 하고 얘는 의류, 옷. 그러면 한 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노동자가 절반은 여성 근로자야, 절반은 남성 근로자야. 근데 여성 근로자들은 굉장히 섬세해서 의류 생산에 되게 유리해.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힘은 좀 약해. 그렇기 때문에 벽돌 생산은 불리해. 그런데 남성 근로자들은 힘이 세니까 벽돌 생산에 유리해. 그런데 섬세하지 못해서 의류 생산에 약간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점을 생산했다는 얘기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다 옷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뭔가 힘만 세고 무식하고 섬세하지 않은 그런 남성 근로자들도 다 옷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분명히 효율적으로 생산하기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벽돌 생산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떤 근로자를 벽돌 생산에 투입해야 돼? 남성 근로자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 힘은 제일 세. 가장 무식해. 벽돌 생산에 가장 유리해. 하지만 가장 섬세하지 않은 의류 생산에 가장 불리한 남성 근로자를 벽돌 생산에 투입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노동자를 벽돌 생산에 투입했어요. 벽돌 생산이 확 늘까 조금 늘까? 확 늘겠지. 근데 의류 생산이 줄겠지. 찔끔 줄어. 조금 줄어. 찔끔 조금 그렇지. 조금 줄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한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까지 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제 막 벽돌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류 생산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일 거야. 그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섬세해서 의류 생산에 유리하지만 가장 힘이 없어서 벽돌 생산에 가장 불리한 여성 근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근로자들까지도 벽돌 생산에 투입하게 되면 벽돌 생산은 찔끔 늘어나고 의류 생산은 와장창 줄겠죠. 대충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다시 생산 가능 곡선 우하향해. 왜 우하향해?
자원의 희소성.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곳은 원체 오목합니다. 왜?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경제학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림을 이해하는 거야. 그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뭐냐면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생변수의 변화인지 외생변수의 변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경제학 자체가 계속 흔들리기 시작해. 자, 뭐냐면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y는 ax 더하기 b야. 그러니까 내생 변수는 뭐냐면 모형 내부에 생성되어지는 변수야. 외생 변수는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x하고 y가 변수죠? 이 정도 아시잖아. 그리고 x는 뭐야?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를 뭐라고 그래? 독립 변수. 뭐 설명 변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지가 스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독립 변수가 바뀌어야 종속 변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어. 그러면 A하고 B는 뭐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 취급할 뿐이지. 그렇잖아. 아니 얘가 2x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3x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는 상수 취급할 뿐이지 상수는 아니죠. 상수 같은 변수 같은 상수야. 이걸 수학에서 보통 패러미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y는 2x 더하기 1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그러면 절편은 1이고요. 기울기는 2인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독립변수 먼저 읽어야 돼. 종속변수부터 읽는 순간 다 이론이 틀어져. 독립변수 먼저 읽으셔야 돼.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3이고요. x가 2일 때 y는 5가 되죠. 이거잖아. 아, y가 3일 때 x는 1이에요. 읽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y부터 읽고 싶어요. 읽지 말라니까? y부터 읽고 싶어요. 읽지 말라고요. 제발. y부터 읽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 굳이 읽고 싶다면. y가 5가 되기 위해서는 x가 2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 이거 틀어지는 순간 이론이 다 틀어진다니까? 무조건 독립변수 먼저 읽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정석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이거 좌표 찍을 때 2,5 찍잖아. x를 먼저 쓰고 나중에 y를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이 만약에 x값이 1에서 2로 증가하면 y값은 3에서 5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x값이 증가했더니 어떻게 된다?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곡선상에서 요렇게 선이 움직이지. 이걸 내생변수의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내생변수의 변화는 곡선상의 변화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생변수는 뭐냐면 이 좌표상에 있는 이 독립변수 있죠. 이걸 내생변수라고 해. 이게 변화 뭐라고? 곡선상의 변화야. 그런데 이 좌표상에 A하고 B라는 변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잖아. 그럼 A하고 B가 만약에 A가 2에서 3으로 변했고요. B가 1에서 2로 변했어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절편은 2가 되고 기울기는 3이 되잖아. 곡선 자체가 뒤집어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경제학에서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가 변했다? 내생변수의 변화야. 곡선상의 변화.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 이런 것들이 변하잖아요. 아니면 독립변수도 아니야.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모형 밖에 아예 모형 안에 없는 변수. 그걸 외생변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끝까지 안 지워주고 있잖아. 안 지우고 있어. 얘네들은 좌표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가끔씩 아주 가끔 시험문제 나와요. 한 넘겨봐. 어디냐면 그거 하기 전에 거기 15페이지 잠깐 봐봐. 15페이지. 15페이지에 그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이지. 4번에 뭐가 나왔어요? 한계 전환율, 한계 변환율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요. 0.1개, 1개, 2개, 3개 있죠. 이걸 한계 변환율이라고 해. x 한 개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 요거 한계 변환율이야.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책을 집필하는 저자들은 내가 책을 썼겠죠. 저자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내용들이 앞에 막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독자들의 그 어려운 문제가 다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항상 팁에다 써놨어. 제발 이거 나중에 배우니까 이거 나왔다 그래서 막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옆에 팁에 나와 있죠. 이 한계 변환율은 나중에 24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까? 페이지 667.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란 얘기야. 667페이지에서 배워요. 한계 변환율. X한계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야. 자, 넘겨서. 그러면 아까 우리 생산 가능 곡선 내부 있죠. 이 생산 가능 곡선 내부는 뭔가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 상으로 이동했어. 그럼 비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에서 효율적인 생산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자원을 낭비했어. 자원을 낭비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이 자원이야. 노동과 자본이 자원인데 노동이 지금 주어진 노동이 100명이 있고 기계가 100대가 있어요. 근데 얘를 낭비했어. 낭비했다는 얘기는 노동자를 그냥 90명만 투입하고 기계는 70대만 투입했어. 그럼 자원을 낭비하고 있잖아.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겠지? 이걸 효율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뭐야? 선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안정 고용이다. 불안정 고용이라는 얘기는 이거 똑같은 거지. 1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90명만 고용했어.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완전 고용했다. 선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잉여 생산시설이 있다. 이잉여 생산시설은 뭐야? 남아있는 생산시설이야. 유휴 생산시설은 쉬고 있는 생산시설입니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그 내부에 있겠지? 풀 가동하게 되면 선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낙후된 기술을 버리고 최상의 기술을 사용했다. 얘는 기술 진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낙후된 기술과 최상의 기술이 공존하는 상황이야. 즉 구형 컴퓨터가 있어. 신형 컴퓨터가 있어. 그럼 신형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구형 컴퓨터를 사용했다. 그럼 뭐야? 내부지? 그 신형 컴퓨터 사용하면 선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얘는 외생 변수야. 외생 변수. 요 녀석의 변화는 뭐야? 곡선 자체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증가했다. 즉 노동력이 증가했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어. 또는 새로운 공장을 막 확충했어. 그다음에 뭐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했어. 그다음에 새로운 자연자원을 개발했어. 이런 것들은 자원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선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진보지? 기술 진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술이 진보했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효율성은 뭐라고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니까. 생산성 뭐라고? 기술 진보라니까. 둘은 다르다니까. 다시 효율성은 뭐라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생산성은 기술 진보란 말이야.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봐봐. 거기. 어디 보냐면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4페이지 그림. 14페이지에 그 그림 봤더니 어때? 효율성이 제고되면 안에서 선상으로 가잖아. 생산성 제고되면 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야. 효율성과 생산성은 전혀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거 시험 문제야. 기술 진보 이퀄 비용은 기술이 진보한 비용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 비용이 당연히 감소하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제 임금을 웨이지라고 그래. W로 쓸 거예요. 임금이 10,000원이야. 노동자한테다가 10,000원의 임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원래 생산량이 100개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이때 평균 비용 따져봐.
평균 비용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물건 한 개당 비용이야.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그 노동자한테 10,000원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개를 생산했어. 한 개당 비용은 10,000원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요놈이 100개를 생산한 거야. 그럼 물건 한 개당 비용 얼마 들어갔냐고. 100원 아니야, 100원? 그런데 이 친구가 기술의 진보가 발생을 했어요. 똑같이 10,000원 줬는데 막 200개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개당 비용은 50원이잖아. 그러니까 기술 진보 있고 당연히 생각해봐. 기술 진보 있다는 얘기는 막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야. 그럼 개당 단가는 떨어지겠죠. 비용은 떨어지는 거야. 질문. 자, 그러면 X제 생산에 대한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 감소. 기술 진보 이꼴 비용 감소라니까? 그럼 X제 생산에 대한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소라니까. 기회비용도 비용이야, 비용. 기술 진보 이꼴 무조건 비용은 감소야, 감소. 알겠죠? 그럼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림 17페이지 첫 번째 그림 봐봐. 첫 번째 그림은 X제로 와장창 생산이 늘어났잖아. 그럼 X제에 대한 기술 진보겠지. 그런데 Y제에 대한 기술 진보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Y제가 더 생산이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재화 생산에 대해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X제 생산에 대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선박 자동차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럼 봐보세요. 동일하게 X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기술 진보 이전에는 이만큼 X를 생산할 때 포기는 Y제량이 요만큼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동일하게 X를 생산할 때 포기는 Y제량이 더 적어졌죠? 기회비용이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X대 생산에 대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소하지. 그러면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하겠죠. 당연하겠지. 반대로 거꾸로는 반대가 되겠죠. 교환비율이 커졌다면 X에 대한 교환비율이 커졌다면 Y에 대한 교환비율이 커졌단 말이야. 아니 X에 대한 교환비율이 작아지면 Y에 대한 교환비율이 커지겠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그림 확인하시고요. 자, 넘겨봤더니 심화 분석 볼게요. 심화 분석. 특수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야.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우와 향하는 직선이고요. 기회비용이 보통 오히려 감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죠. 이런 특수한 생산 가능 곡선인데 얘는 나중에 국제 경쟁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논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